부동산 상담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기준, 직접 사거나 할 때가 아니면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요. 특히 일반 부동산 거래보다 복잡한 농지는 더욱 어렵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LH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농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근 농지법 개정안 심사를 종료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농지법, 농사 짓는 사람만 땅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농지법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뭐가 문제였는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농지법 말 그대로 농사 짓는 땅의 이용에 대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농지법은 식량 안보와 환경 생태 보존 등 공익적 가치가 큰 농지의 소유, 이용, 보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전용, 농지 위탁 경영, 농지 임대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농지법에 해당하는 농지는 어떻게 정하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 그 지목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예. 국가는 이제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그 다양한 지목 중에서 아마 논이겠죠. 전, 답, 과수원은 이제 농지로 해당되고요. 예. 다만 이런 법적 지목뿐만 아니라 농지법은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를 본다,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또 있어서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은 다 농지다, 농지법상 농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통계청 농업 총조사 결과를 보면 1995년 33%였던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면적이 2015년에 43.8%까지 늘었거든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줄었다고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농지를 취득하기 수월해졌다고 봐야겠습니까? 사실 이게 농업 농촌을 살린다는 이유로 예. 농지 취득의 다양한 예외가 이제 확장되어 왔던 부분들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런 취지와 달리 결국 비농민의 농지 소유는 농지의 농지로서의 이용을 이제 감소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농지가 농지로서 이용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 농지의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5년에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면적이 43.8%까지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3.8%는 농지를 취득하고 임대해서 세를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까? 네, 사실은 그 농지 소유와 예. 이용분이 약간 좀 달리 보여야 될 부분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 농지의 농지 이용 자체가 또 줄었다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수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별개다. 예. 네, 이용은 이제 다양하게 보여야 될 것 같고, 비농민 농지 소유지만 법에 따른 위탁 경영이나 임대차 등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사실은 이제 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제 과거에 소작이라고 표현되는 이렇게 소출이 있으면 얼마만큼 드리는 이런 것도 아직도 현실에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H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다년생 작물을 심어서 꼼수로 이제 자격 요건들을 이제 갖추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도 있어서 이제 비농민의 농지 소유의 문제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고, 이렇게 시정돼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LH 이번에 투기 의혹 사건도 그렇고요. 그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농업 계획서 같은 것도 좀 내야 하고, 일반 토지를 취득할 때보다 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아도 누구나 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겁니까? 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 계획서를 작성하여서 관할 이제 읍면동 읍장에게 제출하면 그거를 판단하여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고, 그걸 통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LH 사건에서도 볼 수도 있듯이 그 농업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다거나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또 고쳐줘야 된다, 개정돼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상속이나 이농, 주말 체험 용농 같은 경우에는 농업 계획서 자체도 좀 필요 없는 현재이긴 합니다. 취득 과정에서의 문제가 확실히 있었고, 그 부분은 고쳐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도 미래에 농사를 짓겠다는 또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취득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사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농업 경영에 작용한다고 표현하죠. 농업 경영 이용할 분들도 예. 사실 농지 소유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는 그 비농민의 농지 취득하는 경우에 어떤 자경 기간 의무화 같은 건 없어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농지 이용에 있어서의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네네. 자, 자경 기간에 그 의무화가 없습니까? 취득하고 몇 년 내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농지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번 농지법 개정 논의에서 그런 내용을 좀 넣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취득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분들 꽤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의사결정을 하신다거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그 법규의 정비가 미비하니 허점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농업 경영 계획서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를 다시 팔아야 됩니까? 예, 사실 그 농업 계획서의 제출과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은 이제 관련 그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긴 하는데 해당 과정에서의 거짓이나 부정한 발급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사실은 실제 경작을 하려는 사람인지 어떤 해당 관청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측면 그리고 실제로 그 장소에 나아가서 또 답사를 한다거나 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허위 부정 발급이 좀 만연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 뭐 농지를 땅을 사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은 누가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농림부와 해당 지자체 등에서 그 농지 이용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해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 뭐 농지 면적 규모 외에는 제대로 된 어떤 통계 자료나 이용 실태 조사가 된 바가 없어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큰 틀에서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부동산 그 전수 조사했잖아요. 12명의 그 의원의 의혹이 좀 확인이 됐는데 그중에 그 궁금했던 게 한 분께서 농지법 위반 사례 중에 농지로 산 땅에 부모님 묘지를 썼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위반이 되는 겁니까? 사실은 뭐 권익위조차도 이제 의혹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듯이 저희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 농지 법령상 어떤 법령을 해석해 보면 사실은 농지 취득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다. 그 여지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건 다만 이제 아마 그 해당 의원님의 어떤 뭐 그 소명이라던가 이런 과정에서 그다음에 해당 절차에 어떤 적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들은 이제 추후에 어떻게 보면 뭐 수사에 가까운 그런 단계를 통해 가지고 또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뭐 경찰 조사를 통해서 또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농촌 고령화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농사짓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땅을 또 임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계속 농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농지법이 원칙을 자경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농지 임대차나 농지 위탁 경영 같은 다양한 예외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고령농 같은 경우에도 뭐 농어촌 공소를 통한다거나 해서 위탁 경영을 하실 수도 있고 농지에 대한 임대차를 개별 계약을 통해 가지고 하실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도시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늘면서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받은 경우에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농사 직접 지어야 됩니까? 사실 상속의 경우에도 그 자경이라는 원칙의 예외 조항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소유 상한만 있을 뿐이고 그러니까 1만 제곱미터 즉 한 3,000평 이하의 규모에서는 꼭 자경을 안 하시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현재 농지법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이제 과거에 이제 소유가 허용되어 있으니 그거를 농업에는 이용 안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어떤 대법원 판례가 있었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농지로서의 이용에 어떻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아서 최근에 이제 올해 3월에 그 소유인 경우에도 자기가 자경은 하지 않을지언정 다른 농업에는 이용하게끔 하자 이런 내용이 새로 담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0306번님께서는 농지 실태조사 진짜로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정보 주는 슬라생 애정합니다라고 하셨고요. 9072번님께서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농지를 증여받을 때 세금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뭐 농지든 아니 다른 어떤 그 부동산이든 증여세나 아니면 그
상속세법상에 다른 납부를 하셔야 하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 취득 기간에 따라서 그걸 면제받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세하게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그 농업회사 법인들이 취득한 농지를 또 쪼개서 여러 사람에게 파는 상황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본래 이제 농업 경영이나 이제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등에 이제 이용하려고 만들어지게끔 이제 장려되는 회사인데 사실은 최근에 일부 어떤 농업회사 법인은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비농업인의 출자로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 소유는 어떻게 보면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으니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를 통해 가서 농지를 소유하겠다라는 문제도 심각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렇게 회사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저희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쪼개기, 농지를 작은 규모로 쪼개서 판매한다거나 단기에 농지 농지 매매를 통한 차익 실현을 한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불법적인 어떤 부정한 발급 같은 것도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지 임대료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땅테크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농지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사실 농지 임대료가 특별히 정해지는 건 아니고 사실 농지 역시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법 개인들 간의 계약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보통 농업 농촌에 가보시면 이 땅은 얼마에 내가 이용하고 있어 이렇게 농민분들에게 말씀을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의 기초에서 그 인근의 어떤 농지 임대료도 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근 농지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사실 법안이 10여 개 넘게 발의가 되고 최근에 이제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 일부 언론에 밝혀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속 인농 농지의 미이용 처분 의무 강화, 농지 소유 이용 실태 조사 보고 의무 강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등 어느 정도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도 담겨 있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은 경자 유전의 원칙 제고나 그다음에 농지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내용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더 제대로 된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 저희가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과 함께했고요.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